여러분, 독립국가란 무엇입니까? 자국 영토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가진 나라가 정작 그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이 세 글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70년간 묶어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반전. 지금 그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은 미군 없이는 안 된다. 전작권을 돌려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0년간 굴욕을 참아온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군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세계를 놀라게 한 무기 수출, 그리고 마침내 손에 쥔 전작권.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클리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미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25년간 군 복무를 했고 나토에도 주둔했으며 주한미군 연합사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군사안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와 방위산업을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전시작전 통제권.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평시엔 한국 합참의장이 군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모든 권한이 미군 사성 장군에게 넘어갑니다. 한국 대통령이 아닌 미국 장군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한국군 장병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연합사에 근무할 때 이 구조를 직접 봤습니다. 어느 날 긴급작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북한군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었죠. 한국군 장성들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작전 참모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군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최종 승인은 미군 장군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한국을 지키는 전쟁인데 한국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는 게 말입니다. 한국군 장성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한국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군은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 이후 이 구조는 7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한국군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전쟁을 지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모든 권한은 미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미군이었습니다. 공격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미군이었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도 미군이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자국 대통령 지휘를 받지 못한다는 건 치욕이었습니다. 70년간 계속된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참아왔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동맹의 지원 없이는 대응이 어려웠으니까요. 2000년대 중반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돌려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70년 굴욕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 한국군은 준비가 안 됐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을 방공망이 없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군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방공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사일 대응 체계가 없습니다. 제 동료 장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그 계획은 연기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미뤄졌습니다. 조건부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돌려준다. 구체적 시한은 사라졌습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체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굴욕을 참아야 합니까? 우리 군대가 우리 대통령 명령도 못 받습니까? 한국군 장병들도 절규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대통령 명령을 받지 못합니까?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미군 장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독자적 방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25년간 군 복무를 하며 한국군의 의존적 모습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한국 대통령이 아닌 미국 장군이 최종 명령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저는 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맹이라지만 이건 평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통제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군이 아무리 용맹해도 결국엔 미군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대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들이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과장된 거겠지. 그런데 보고서를 읽을수록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했다고.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삼축체계라는 게 완성됐다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세계 7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유럽 전장에서 러시아제 무기를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알던 한국이 맞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전제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축체계라는 게 완성됐다는 겁니다. 킬체인, KAMD, KMPR.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방위력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킬체인 시스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순간 선제 타격하는 체계였습니다. 정찰 위성, 조기경보 레이더, 정밀 유도 미사일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발사 전에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제가 주한미군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미군에게 의존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읽어내려갔습니다. 킬체인은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첩보 수집부터 타격까지 30분 안에 완료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세우는 순간 한국의 정찰 위성이 포착합니다. 즉시 타격 좌표가 계산됩니다. 현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가 파괴됩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시스템입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이나 가능한 능력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였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천궁, 그리고 LSAM. LSAM이라는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LSAM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마하 8.8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도 100km에서 격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드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니 말입니다. 저는 동료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도 성공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LSAM이 발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미사일,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제가 알던 한국군이 맞습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삼축체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킬체인과 KAMD, KMPR은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통합작전 체계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준비하면 킬체인이 먼저 작동합니다.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 타격합니다. 만약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KAMD가 요격합니다. 다층 방어망이 작동합니다. 패트리어트가 하층을 막고 천궁이 중층을 막고 LSAM이 상층을 막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KMPR이 발동됩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보복합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삼축체계의 본질이었습니다. 선제 타격, 방어, 보복.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벽한 억지 체계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완전한 대응 능력을 갖춘 겁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보고서의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미사일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6톤에서 9톤, 지하 깊숙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북한 지도부 은신처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현무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략 무기였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면 북한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단에 극초음속 무기 개발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까지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한국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300km가 한계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정 때문이었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양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00km 미사일에 극초음속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내역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모든 제한이 해제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하는 만큼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제한 해제. 그 후 5년. 한국은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800km 미사일 개발, 극초음속 무기 연구, LSAM 실전 배치, 삼축 체계 완성. 5년 만에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전자권 환수를 위한 능력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한이 풀리는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한이 풀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과거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준비되지 않았다. 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다. 제가 너무 오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르다고 말하는 동안 한국은 모든 걸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삼축 체계가 완성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선제 타격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사되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핵이 사용되면 보복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전쟁 억지 체계입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가 동북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그리고 한국. 이들이 중국의 팽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한국.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동맹 전체가 강해집니다. 중국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북한도 더 이상 한국을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더 이상 동맹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건 또 다른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및 전망.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21년 방산 수출액 46억 달러. 세계 7위였습니다. 제가 본 숫자가 맞습니까?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기를 사들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도 세계 7위 규모로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곱씹었습니다. 세계 7위. 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다음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탑10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위입니다.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출 품목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공 방공 미사일, FA-50 경공격기, 그리고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80대 구매 계약 체결 호주, K9 자주포 30문 도입, 이집트, K9 자주포 협력 생산 논의 중.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계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인도도 시작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나토 국가에 무기를 파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은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제 무기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제는 생산이 느렸습니다. 미국제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한국 무기였습니다. 성능도 검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납기가 가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접촉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채널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들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준비됐는지 말입니다. 몇 주 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나토 방위산업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무기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한국 부스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천공 방공 미사일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SAM 설명 패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K2 전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20mm 활강포가 위압감을 줬습니다. 1500마력 엔진, 자동장전 장치, 능동 방호 시스템. 제원표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전차라니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폴란드군이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첫 인도군이 이미 도착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인도가 시작됐습니까? 네. 한국의 생산 속도는 빠릅니다. 납기 준수율도 높고요. 한국 방산 자립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독자 생산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7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70%를 자체 생산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55mm 곡사포였습니다. 분당 6발 사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40km 이상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은 이미 1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나토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LSAM 설명 패널 앞에 섰습니다. 마하 8.8 요격 능력, 고도 100km 방어 가능, 4등급 성능. 이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SAM은 현재 한국군에 배치 중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보고서로만 봤던 LSAM. 그게 실제로 배치되고 있었고 수출까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참관객들을 관찰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들이 한국 부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쏟아냈습니다. 한 폴란드 장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무기입니다. 한국 무기는 그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검증된 무기. 한국 무기가 검증됐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K9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운용되며 성능이 입증됐죠. K2도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전력이었습니다. 그때 나토군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노르웨이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 무기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인 상황에서 빠르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건 한국 무기뿐입니다. 저는 나토군 관계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유럽 장교들이 한국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군 관계자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언제 실전 배치됩니까? KF-21.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블록 3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독일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블록 3의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5.5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기존 블록 1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대폭 감소합니다. 내부 무장창도 확대되고요. 미래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5세대 전투기, 그리고 6세대 개발 참여. 한국이 정말로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까? 미국의 F-35가 5세대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죠. 그런데 한국이 5.5세대를 개발하고 6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래 공중전을 선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K2와 K9, 그리고 KF-21. 이것들은 이제 세계 군사 무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장에서, 중동 사막에서 한국 무기가 러시아제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차와 자주포가 나토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차세대 공중전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이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K9 공동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 생산,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나라 부스들도 둘러봤습니다. 미국 부스도 있었습니다. 독일 부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부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한국 부스였습니다. 저는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둘째,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납기가 빠릅니다. 독일제는 주문해도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제는 너무 비쌉니다. 한국제는 2년 안에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적정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급하게 군비를 확충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에 한국이 등장한 겁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검증된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 유럽에게 한국은 구세주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천공 방공 미사일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거리 40km, 고도 20km까지 요격 가능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천궁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습니다. 중동 최초 한국산 방공 미사일 수출 사례죠. 아랍에미리트, 산유국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을 흔드는 강국이었습니다. 내가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박람회장을 나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변화가 이토록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삼축 체계 완성, 세계 7위 방산 수출국, 자립률 70% 돌파, 나토 국가들의 선택, KF-21 5.5세대 전투기 개발, 6세대 개발 참여. 이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과 동맹 전략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군사 종속국이 아니라 무기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강해진 건 인정하지만 전작권을 넘겨주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내 동료 장교들조차 한국군은 전작권을 맡기엔 부족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저 역시 그 믿음 속에 오랫동안 안주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오래된 평가 문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의 부족한 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방공 능력 미흡,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부족, 미군 정보 자산 의존도 높음. 그때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실제로 요격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미군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는 연기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표 시점이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결국 조건부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 시한조차 사라졌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체됐습니다. 조건부 전환. 이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언제 조건이 충족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폴란드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실에서는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르다.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작권을 쥐고 있다는 건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국 견제, 일본과의 균형, 인도태평양 전략, 이 모든 것에서 한국을 미국의 틀 안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걸 놓기 싫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억누른 셈이 아닙니까? 제 생각의 기초가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었던 젊은 분석가였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준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수치로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종이 위의 능력과 실제 전쟁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말일세. 우리가 그 실전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영원히 증명할 수 없지 않나.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큽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네는 폴란드에 가본 적 있나? 저는 물었습니다. 나토 장교들이 한국 무기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 유럽이 한국을 신뢰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전작권 전환 지연 논리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비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말입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도 미군에 의존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자 정찰 위성과 킬체인 시스템을 보유했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북한이 포를 쐈습니다. 한국군은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미군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킬체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북한 포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 한국은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마하 8.8을 요격하는 LSAM을 배치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생각했습니다. 2017년 북한이 화성 15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요격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사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때 LSAM이 있었다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요격할 수 있었다면요? 중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 한국은 정밀 타격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300km가 한계였습니다. 평양도 제대로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800km 미사일. 북한 어디든 타격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 중.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2010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2021년 46억 달러,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과거 한국의 방산 자립률은 낮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구체적 예시를 생각했습니다. 과거 한국 전차는 독일 엔진을 썼습니다. 전투기는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미사일은 라이선스 생산이었습니다. 지금은요? K2 전차 100% 국산, KF-21 전투기 한국이 개발, 현무 미사일 한국 기술, 70%가 한국 것입니다. 과거 나토는 한국 무기를 몰랐습니다. 지금 유럽 장교들이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폴란드에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노르웨이군 대령, 한국 무기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입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참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증명해 나갔습니다. 나토가 인정했습니다. 유럽이 신뢰했습니다. 중동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데 왜 동맹인 미국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 모순을 직시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서해에서 중국과 충돌이 생기면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생기면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작권이 바로 그 통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뭐라고 말해왔습니까?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데 한국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또 말합니다. 아직 이르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건 영원히 오지 않을 날입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억압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25년간 미군 장교로 복무하며 저는 한국의 의존적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에 있을 때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일했습니다. 그들은 유능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군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눈빛을 말입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통제해야 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의 한국군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가 미국 내 회의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고정관념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논리를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작권을 쥐고 있는 이유, 과거 한국군 능력 부족, 현재 한국군 능력 충분. 그런데도 전작권을 놓지 않는 진짜 이유 통제.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습니다. 한국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강해졌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통제하려 합니다. 왜입니까? 습관입니까? 오만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마 세 가지 다일 겁니다. 창밖의 워싱턴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논리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겠다고. 전작권 환수를 지지하겠다고.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군 장성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LSAM 요격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나는 한국의 LSAM이 실험에서 성공하는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하 8.8의 탄두를 요격했다는 보고서를 봤을 때도 놀랐지만 직접 영상을 보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장성이 설명했습니다. 고도 100km에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한국군의 방공망은 세계 탑티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고위력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탄두 중량 9톤급이었습니다. 사거리 800km였습니다.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 은신처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고위력 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억지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KF-21 설명이었습니다. 5.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록 3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내부 무장창도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만의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고난도 기동도 거뜬히 소화했습니다. KF-21을 조종하는 한국 조종사들의 능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F-35도 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0대가 넘게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훈련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F-35 운용 경험이 KF-21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자체 개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KF-21 실전 배치는 언제입니까? 장성이 답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항공 강국의 증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100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주문분을 납기에 맞춰 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도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른 생산 속도였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방산 자립률이 7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독자 생산 체계가 완성됐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자주 국방의 증거였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10개국 이상이 한국 무기를 운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전역에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찾는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능력평가 및 전작권 전환 시사점.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능력을 갖췄다. 과거의 저라면 절대 쓰지 못했을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LSAM의 요격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마하 8.8 고도 100km.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고위력 미사일의 타격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9톤급 탄두, 사거리 800km.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KF-21의 진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5.5세대에서 6세대로 가는 길. 한국이 항공기술 선두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자립률 70%, 세계 7위. 독자 군수 체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소국이 아니다. 한국은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춘 강국이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이제 결정만 남았다.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한 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거기엔 한국의 전쟁 역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낡고 부족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총알도 모자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로 미군 없이는 안 됐습니다. 제가 가졌던 믿음이 맞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전시관을 걸으며 저는 변화를 봤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무기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무기들이 달라졌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초기 모델. 한국이 만들기 시작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전시관 끝에는 최신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K2, K9 최신형, 천궁, KF-21 모형들이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미군에게 총알을 받아 쓰던 나라가
이제는 나토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전쟁 기념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로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서해 교전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진다면 이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미군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커집니다. 한국군이 즉각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회의에서 이 논리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독자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오판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맹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국 견제에도 유리합니다. 일본과의 균형 잡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에 긍정적입니다. 동맹 균형 조정. 이 단어가 워싱턴 내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약한 고리로 보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한 자료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서해에서 북한 도발이 발생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합니다. 킬체인으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합니다. KAMD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KMPR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합니다. 해군과 공군이 협력해 북한군을 제압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직접 개입 없이도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확신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 첫 작전에서 한국군은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불안도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오판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요? 그러면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국은 다시 전작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역사상 가장 큰 시험에 나서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능력을 쌓았습니다. LSAM을 만들었습니다. KF-21을 개발했습니다. 나토를 설득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실전입니다. 전작권을 받는다는 건 책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실수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한국군을 떠올렸습니다. LSAM을 개발한 기술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쳤을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성공에 도달했을 겁니다. KF-21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수천 시간의 훈련을 했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을 연마했을 겁니다. K2 전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립했을 겁니다. 품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을 겁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준비됐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지지합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확신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생각이 많이 바뀌었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내부 논쟁이 치열하네. 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어. 한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동맹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상사가 답했습니다. 고질 걸세.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거야. 한국이 여기까지 왔으니 말이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변화는 오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중국의 홍위십, 일본의 군비 증강, 동아시아의 긴장.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더 필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더 정당해졌습니다. 시험대는 곧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27차 회의였습니다. 저는 참관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첨사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도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지휘자들이 배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축 체계 완성, LSAM 배치, KF-21 개발, 방산 자립률 70% 돌파, 세계 7위 방산 수출국, 한국군 전력 세계 5위, 모든 수치가 나열됐습니다. 한국 측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이 답했습니다. 한국군의 발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이 반박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로 10년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2012년 목표가 2015년으로 밀렸다고 했습니다. 2015년 목표도 조건부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 증강은 눈부시다고 했습니다. 나토도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회의장에서 전자권 환수 논의가 조건 충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론되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 이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협의가 아니었습니다. 70여 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이 답했습니다. 계속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준비됐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은 1994년에 전자권을 환수했습니다. 통일 이후였습니다. 나토 틀 안에서 독자적 군 지휘권을 회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1972년에 환수했습니다.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였습니다.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달랐습니다. 미군 철수 후 정부군이 무너졌습니다. 독자적 지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환수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길은 더 빠르고 더 강력했습니다. 독일은 나토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단독작전은 제한적입니다. 동맹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묶여 있습니다. 공격작전은 불가능합니다. 방어만 가능합니다. 아프간은 붕괴했습니다. 독자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독자적 삼축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KAMD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KMPR로 적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자립률 70%를 넘었습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명목상 환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환수였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스스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처럼 나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헌법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아프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군사체계를 갖췄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전자권 환수는 독일,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썼습니다. 독일은 나토 지휘체계 안에 있습니다. 단독 작전권이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미이란 보조약에 묶여 있습니다. 공격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한국은 킬체인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KAMD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KMPR로 적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KF-21로 하늘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승인 없이도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 환수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독일, 일본이 걸어온 길을 더 강력하게 걷고 있다. 70년의 굴욕이 끝나가고 있다.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군사강국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전자권 환수의 파급 효과와 미래 전망.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자권 환수는 한국 대통령 명령이 곧 전장 명령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군 장군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서해에서 도발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즉시 대응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합참의장이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미군과 협의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한국이 내립니다. 주권 회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에 의존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독자적 삼축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망산 수출은 세계 7위입니다. 일본을 앞섰습니다. KF-21은 일본 F-35와 대등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일본보다 강력합니다. LSAM은 일본이 갖지 못한 무기입니다. 일본은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서해를 압박해왔습니다. 한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승인을 기다리는 사이 기정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군이 즉각 대응합니다. 미군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 명령이 곧 전장 명령입니다. 서해는 더 이상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중국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나토와 중동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전자권 환수 소식이 전해지자 나토가 주목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군사 주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일본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중동도 반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무기 추가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나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겁니다. 저는 다음 내용을 썼습니다. LM2 개발입니다. 한국은 LSAM을 넘어서는 방공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M2입니다. 4등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을 입증하는 겁니다.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드는 미국 무기입니다. 한국이 도입했지만 통제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했을 때 한국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LM2는 다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합니다. 통제권도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저는 마지막 섹션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한국 대통령의 명령이 곧 전장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곱씹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국 군대를 자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날을 말입니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나토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중동은 한국과 협력을 원합니다. LM2는 단순한 방공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자립 선언이었습니다. 동북아 전략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군사 질서를 흔드는 강대국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안보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한국군이 늘 의존적인 동맹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자권 환수는 단순한 지휘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의 명령이 곧 전장에 울려 퍼지는 주권의 상징입니다. 나토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저없이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군사강국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